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 딸 수아는 아내와 결혼 후 4년 만에 얻은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아내가 임신이 잘 되지 않아 병원을 전전하며 불임 치료를 받던 중 기적처럼 찾아온 선물이었죠. 그렇게 어렵게 얻은 딸이 어느새 25살, 온전한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던 날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그렇게 어느 주말 저녁 수아가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모습의 청년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의 바른 인사말과 함께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준혁이는 제게 자신이 건설 관련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라고 했지만 당시엔 그게 어떤 회사인지 알지 못했죠. 준혁 씨는 정말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저한테도 항상 배려심이 깊어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즐겁게 마무리되었고 저와 아내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곧 상견례 날짜도 잡았고 저는 아내와 함께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며 그날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소중한 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상견례 날 우리는 한정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곧 준혁이와 그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고 그의 어머니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그의 아버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혁의 아버지 박진호입니다. 그가 내민 손을 잡는 순간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내 저희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일어섰습니다. 화장실로 가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예비 사돈이었어요. 야, 나 못 알아보겠냐? 이런 데서 다 만나네. 뭘 그리 빤히 쳐다보냐? 나 박진호라고. 그 말투와 목소리. 생각이 났습니다. 예비 사돈으로 나온 이 녀석은 고등학교 시절 저를 지독히도 괴롭히던 동창이었죠. 아, 박진호. 기억나네. 내가 널 잊을 리 없지. 이런 데서 만나다니 유감이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그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야, 받아. 내 명함이야. 너랑 내가 사돈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명함을 받아들고 저는 더 이상의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상견례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명함을 보니 그는 진호건설이라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중소규모의 건설 회사였죠. 그런데 참 우연이라기엔 너무 기묘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회사는 제가 근무하는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였던 겁니다. 거의 우리 회사 덕분에 먹고 사는 곳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진호는 당시 학교에 알아주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힘이 세고 덩치가 큰 그는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고 특히 저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고 집안도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질투와 분노를 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주 돈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폭력을 가했습니다. 야, 부잣집 도련님, 오늘은 얼마나 가져왔어? 지난번보다 더 가져왔지? 매번 조금씩 요구하는 돈이 점점 커져갔고 거절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 집에 있는 만년필이나 시계 같은 값나가는 물건을 빼앗기도 했고 한 번은 교실에서 물을 뒤집어 쓰게 하고 많은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날 나머지 수업을 젖은 교복을 입고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워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결국 성적도 떨어졌습니다. 원하던 명문대학에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대학은 졸업하고 지금의 회사에 들어와 성공한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악질이었고 당시의 상처는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녀석의 아들과 제 딸이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호건설과의 계약 상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담당자들에게 자료를 요청했고 실제로 품질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배합비가 맞지 않아 강도가 떨어지는 문제, 철근 규격이 설계와 다른 문제 등 품질 관련 보고서가 여럿 있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진호건설의 품질 관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몇몇 하청 업체들의 품질 문제가 있었고 거래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진호건설이었지만 지금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이제 제가 결정권을 가진 부서 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세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줘. 특히 품질 문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아. 제 지시의 담당자는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상세한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보고서는 진호건설의 여러 문제점을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품질 불량뿐만 아니라 납기 지연, 불필요한 원가 상승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회사의 결정권자로서 거래처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딸에게는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혁이의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시절 괴롭히던 장본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회사가 우리 회사의 하청업체인데 최근 품질 문제로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아는 처음에 놀라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을 테지요. 제가 괴롭힘을 당했던 이야기도 그 가해자가 준혁이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회사의 결정은 품질 문제 때문이었지만 솔직히 말해 그분과 가족이 되는 것은 아버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고백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기에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수아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고 그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후 수아가 준혁이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의외로 준혁이도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아의 말에 따르면 준혁이도 아버지의 그런 면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거친 성격과 문제적 행동들을 지켜보며 자랐고 그것이 항상 부끄럽고 힘든 일이었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부자지간이지만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고 준혁이는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해자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래도 그 피를 나눈 사람의 아들과 제 딸이 결혼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그 가족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딸이 상처받을까 걱정되었지만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회사에서의 결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부서 책임자로서 거래처 변경 공문을 진호건설로 발송했고 새로운 하청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진호건설은 우리 회사의 일감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결정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래 중단 통보가 나간 후 예상대로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박진호가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연히 이 일이 누구의 지시인지 알지 못했고 단지 계약 담당 책임자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책임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된 박진호는 제가 들어서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 역시 그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진철이? 너가 여기? 혹시 너가 이번 계약 중단건의 책임자냐?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거래 중단이라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회의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보고서 파일을 그에게 밀어주며 차갑게 대응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 품질 문제가 심각해. 내가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는 수준이야. 박진호는 서둘러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였고 이미 개선했어. 진철아,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우리 회사는 이대로 가다간 무너져. 진심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있었고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품질 문제는 여러 차례 반복됐어. 한두 번도 아니고.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자 박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혹시 이건 그때 일 때문이야? 복수하는 거야? 그의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의 일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비즈니스와 개인 감정을 섞지 마. 이건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이야. 품질 보고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자 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회의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저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거만한 불량 학생이 이제는 제 앞에서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진철아, 제발 살려줘. 우리 회사는 이대로 가면 파산이야. 직원들도 있고 내 아들의 미래도 있어. 그의 말에 저는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 아들과 내 딸의 결혼은 없을 거야. 그건 내가 딸에게 이미 말했어. 그 말을 듣자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간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철아, 제발.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 철없는 학생 때의 실수였어. 이제 와서 그런 일로. 그의 말을 자르며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실수? 매일같이 삥을 뜯고 폭행하고 그게 실수야? 넌 내 청춘을 망쳤어. 그리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없던 일이 될 것 같아? 그는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반복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가기 위해 일어섰고 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회의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을 때 그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에 어떤 감정이 느껴졌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이 쌓여있던 오랜 원한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진호건설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우리 회사와의 거래 중단은 그들에게 치명적이었고 다른 대기업들도 우리 회사의 결정을 따라 진호건설과의 거래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회사와의 거래가 끊어지면서 진호건설의 재정 상태가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다른 하청업체들과 협력사들도 하나둘씩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지급된 외상 대금을 청구하는 업체들이 줄을 섰고 일부 현장에서 발생했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 건설자재 납품업체는 언론에 진호건설이 수년간 제대로 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항의하면 더 큰 거래처를 빌미로 협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다른 협력업체는 진호건설과 일하면서 불법적인 요구를 수없이 받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진호건설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갔고 직원들은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건설회사의 몰락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는 수아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고 자신도 곧 실직할 것 같다고요. 수아는 안타까워했지만 준혁이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별했고 준혁이는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6개월 후 진호건설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박진호는 개인 재산까지 모두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외제차도 압류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월세 단칸 방으로 이사해야 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김진철, 넌 날 완전히 망쳤어. 이게 그때의 복수냐?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내 가족은 이제 어떻게 살라고.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난 단지 사업적 결정을 내렸을 뿐이야. 네가 우리 회사에 납품한 자재가 불량이었고 그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거야. 그게 널 망치게 됐다면 그건 내 책임이지. 제발. 마지막 기회라도. 나 이제 다 잃었어. 집도, 차도, 회사도 다 날아갔어.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고 아들은 나를 원망해. 모든 게 다 무너졌어. 그럼 다시 시작하면 돼.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날 괴롭힌 후에 난 학교도 옮겼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어.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수아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저도 아내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끔 박진호와 준혁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너무 가혹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도 있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웁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이고 그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초래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몇 년 후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박진호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호건설의 수많은 비리와 불법 행위들이 탄로났다고 합니다. 서류 조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여러 프로젝트에서 뒷돈을 받고 부실 공사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정의를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남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사람이었고 사업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결국 제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다른 식으로 무너졌을 겁니다. 다만 제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죠. 사람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제가 그토록 괴롭힘을 당했던 상대가 이제는 감옥에 있고 저는 성공한 사업가는 아니지만 인정받는 직장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성공했고 가정도 화목합니다. 가끔 꿈에서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예전처럼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처음엔 복수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그의 불법과 비리가 그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통쾌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